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대면 수업을 처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대면 수업에 참여를 좀 하시고자 하셨으나 여러분들이 의사는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개인적인 어떤 다양한 어떤 사정들이 갑자기 생기셔서 학교에 많이 못 나오셨고, 이제 김우진 선생님께서 직장이 인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에 오셔서 같이 수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아마 제가 학생 한 분과 수업을 진행을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십몇 년 전에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 할 때, 교수님하고 이제 그 학생 수가 좀 적으면, 원래 뭐 학생 수가 적기도 했습니다만, 11명, 9명, 박사과정 9명 수업을 들을 때, 이제 간혹 이제 교수님 연구실에 가서, 학생 수가 좀 적으니까 교수님 연구실에 뭐 한 5분 정도, 6분 정도 해서 오시는 날이면 이제 굳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렇게 오손도손 앉아서 수업을 했던 것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진 선생님하고 처음 혼자 오셔서 같이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첫 번째 수업은 기다리는 동안 제가 혼자 예산에 관한, 예산 수립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수업은 하고 세 번째 수업을 이제 김우진 선생님 발표하고 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이 인천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오셔서 참여해 주셔서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또 한 번 느낀 것은 어쨌든 이제 수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활동이고요. 또 상호 교환되어야 되는 것들인데 아마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고 또 온라인으로만 어떤 수업에 대한 과제라든가 어떤 부분들에 좀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전달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좀 안 되는구나. 또는 아마 이제 제가 의사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전 저희가 이제 프로포절에 대한 걸 공부를 1장에서부터는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1장에서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 프로포절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이해, 어떻게 프로포절을 작성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실행하고자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뭐 유형은 어떤지, 지표들은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 아주 프로포절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들을 공부를 했었고요. 2장에서는 2절에서는 저희가 이제 프로포절의 작성 방법에서는 뭐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를 해서 문제의식은 어떻게 하는지 또 대상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설정을 해 나갈 건지 또 뭐 세부 프로그램 실행 계획이나 지난주에 보셨던 예산 계획, 예산 수립에 관한 과정들까지 제안서를 작성하는 어떤 단계별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도 공부를 하셨고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들을 함께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3장에서 10장 이후에 나와 있는 어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재정지원처죠. 펀더였던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또 삼성복지재단, 또 오렌지 재단,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재단,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의 제안서, 프로포절 제안 작성 요령들을 실제 사례, 우수 사례들로 나와 있는 것들을 좀 한번 보면서 실제 우리가 공부했던 단계별 어떤 특징들은 어떻게 녹아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제안서 맨 뒤에 이제 자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프로포절 작성 단계별 자기 점검 리스트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실제 체크리스트에 맞도록 아니면 우리가 공부해왔던 어떤 순서들이나 어떤 지식들의 기반에 의해서 제안서들이 잘 작성이 된 사례들 공부하면서 실제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또는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직장에서도 어떤 그런 어떤 기준이나 작성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어떤 절차, 연계성들을 좀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과정에서 실제
제안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도 좀 해보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 느끼셨던 부분들을 발표를 통해서 학생분들과 공유하고 또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안서를 쓰시게 되면 실제 현장에서 평가자들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어떤 제안서를 설명을 해야 될 기회도 생기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좀 총체적으로 좀 해봤으면 하는 욕심에서 동영상을 제출을 하라든가 아니면 녹음을 좀 해보시자라든가 하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아마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잘 전달이 안 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실하게 김우진 선생님 조에서도 준비를 잘 해주셔서 발표도 해주셨고 그날 힘드셨지만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발표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에서도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영상 뭐 줌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화면 녹화 방식으로도 해주시고 아니면 또 음성 녹화 방식으로도 이렇게 해서 그 과제를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죄송한데 지금 이제 이민섭 선생님, 최국희 선생님, 그리고 최지영 선생님 조가 영상이나 아니면 녹음 파일들을 아직 안 보내주셔서 함께 공유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대로 한번 좀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발표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만 이제 어떤 영상이나 아니면 설명하시는 파일들을 아직 제가 못 받아서 우리 다른 학생분들하고 수업을 공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간이 되신다라 그러면 준비해 주셔서 같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 프로포절의 실제라고 해서 오늘 이제 성과 확산형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행히 그 각 조별 그 과제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선정되지 않아서 제가 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사례를 같이 함께 검토하고 공부해 봄으로써 다른 어떤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의 어떤 제안서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지난주에 김우진 선생님이 해주셨던 삼성복지재단에서 나눔과 꿈 프로포절 사례에 대한 어떤 그런 사례를 기반으로 나름대로 어떤 그 제안서를 작성을 하셔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이제 유재숙 선생님하고 이권정 선생님이 해주신 오렌지 희망재단의 프로포절 사례 또 녹음 파일을 보내주셔서 그것도 한번 공유를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실제 사례에서 공공기관에서의 프로포절 사례 요거까지를 좀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실제 지금까지 이론으로 배워왔던 제안서 작성, 프로포절 제안서 작성에 대한 또 실제 사례들을 좀 검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안서란 무엇이고 또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교재에서는 어떤 단계별로 이렇게 있다라는 어떤 것들을 배우셨지만 실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뭐 기타 재정지원처 뭐 나눔과 꿈에 대한 부분, 삼성복지재단, 뭐 오렌지 희망재단 또는 공공기관의 제안서들은 실제 양식들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양식들을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계각층에서 수없이 들어오는 그 제안서들이 각자의 양식들로 작성이 돼서 오면 그것들을 공통적인 어떤 부분을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제 재정지원처에서 미리 어떤 양식으로 작성을 해서 주세요 하고 이렇게 표준 양식들을 제공을 하지요. 그래서 그 양식대로 작성이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지금까지 이제 교재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함께 공부해왔던 이론적인 부분들은 제안서 안에 프로포절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어떤 개념들을 심으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제안서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셔서 이걸 참고하시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제안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그 재정지원처에서 요구하는 양식대로 그 다음에 예산서의 양식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양식대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장으로 제 10장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배분사업 프로포절 실제 중에서
제1장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성과사업 프로포절 사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시간에는 우리 박효순 선생님, 그 다음에 신우성 선생님이 함께 제출해 주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성과 확산 프로포절에 대한 사례들을 발표해 주신 자료들 함께 공유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12주차 수업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자, 그럼 함께 제10장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프로포절 사업, 프로포절 사례 그 중에서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성과 사업에 대한 프로포절 사례, 성과 확산 프로포절 사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보통 이제 그냥 우리 현장에서 보통 모금회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연말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대적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대대적인 연말에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 활동들을 펼치죠. 사랑의 온도 활동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내는 많은 기부자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일 겁니다. 소수 부유층이 아니라 어떤 기업층들보다도 해마다 이제 초기에는 대기업들을 어떤 법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그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통해서 대기업들이 목돈으로 이렇게 큰 돈을 기부를 했다라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20여 년의 어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작년에도 아마 여러분들 연말에 잘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실제 소수 서민들이 10,000원, 20,000원, 10만원, 5만원 이렇게 내시는 분들 소액 기부자들이 많아서 실제 온도를 100도까지 올리는 것들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기업체 아니면 이름 있는 부자들이 내는 것들보다 일반 소시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들이 그 어려움들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시기에도 각자도 어려우시지만 각자 주머니를 조금씩 열어서 개인의 경제 상황에서 허락하는 만큼씩을 기부를 통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온도탑을 100도가 넘도록 참여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따뜻한 온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또 아직은 우리 사회가 좀 살만한 사회다. 또 그런 어떤 공동모금회에 모아졌던 기부금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회복지 기관들이나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그 제안서가 채택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재원들을 배분받아서 프로그램들을 실천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선순환적인 구조가 우리 사회에 좀 자리 잡아가고 있고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모금된 재원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제20조에 따라서 배분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이나 기타 사회복지 활동들을 행하는 법인, 또 기관, 단체, 또 시설, 또 개인시설 신고도 포함이 되고요. 또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들이 이러한 어떤 배분에 대한 신청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 사업의 종류는 첫 번째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유주제 공모 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받아서 배분하는 신청사업, 즉 이러한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 이러한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해서 기금을 배분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걸 신청사업이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모금회 자체에서 사업의 주제를 정해서 배분하거나 또 그 배분 대상자로부터 제안받는 내용 중에서 선정해서 배분하는 기획사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또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긴급지원사업.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부자가 기부금을 어떻게 배분해달라든가 아니면 어떤 분에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라고 사용 용도를 지정을 해서 기부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지정 취지에 따라서 배분하는 지정 기탁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별을 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자유주제
공모 형태의 신청사업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청사업 부분들 중에서 이제 성과 중심형 사업, 또 성과 확산형 사업, 그 다음에 산출 중심형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성과 중심형 사업, 그 다음에 그 발표해 주신 발표 자료 두 분이 발표해 주시는 이제 성과 확산형 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사업들을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제20조에는 매년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회기, 여기서 회기라고 한 다음 연도로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다음 회기년에 배분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그 공고된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계획들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현장에서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8월 31일 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어떤 사업 공고가 뜨면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그 성과 중심형인지 성과 확산형인지 아니면 산출 중심형인지에 따라서 사업을 정하고 그 사업들을 미리 준비해서 기한 내에 신청을 미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아시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이때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 대상, 배분 한도, 또 배분 신청 기간 및 신청서 제출 장소, 배분에 대한 심사 기준, 또 배분 재원의 과부족 시의 조정 방법, 배분 신청 시에 제출할 서류, 또 그 밖에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를 해서 실제 그 법인이나 기관 또는 그 사회복지사 개인이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이 어떤 이런 내용들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미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추어서 실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공고한 내용대로 작성을 좀 잘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부하게 될 많은 어떤 그 실제 사례들이 이러한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요구한 대로 문서를 잘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내용이 우수 사례로 뽑아져서 함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문제의식에 대한 부분 어떻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상대방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평가위원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분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프로그램 사업과 그다음에 기능보강 사업의 두 가지 중에서 구별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연간 3천만 원 이내에서 배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는 지회별로 배분 한도 내에서 조정이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사업, 기능보강 사업. 프로그램 사업은 저희가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그런 내용들이죠. 지역사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되거나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변화를 이루기 위한 부분들이고요. 기능보강 사업은 잘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사회복지 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그 특정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께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관에 어떤 들어가는 기구, 도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관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그 기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기능보강 사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은 아니고요. 그 기관에 이용하는 어떤 기구나 도구, 시설들을 조금 더 개선하는 일이 바로 기능보강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기관이 또는 동일 신청하신 분이 프로그램 사업과 기능보강 사업을 동시에 두 가지를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좀 미리 아시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성과 중심형 사업, 성과 확산형 사업, 그 다음에 산출 중심형 사업.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론 공부할 때 또는 어떤 그 목표나 목적을 설정할 때 단계별 어떤 그 프로포절 작성에 대한 부분을 단계를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성과 중심이 어떤 말인지 또 성과 확산이 어떤 의미인지 또 성과와
산출에 대한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주로 어디에 관심을 둘 거냐, 보여지는 아웃컴을 주로 할 거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함으로써 나와지는 결과물을 중심으로 할 거냐, 그 중에서 그 내용들이 이거는 어떤 기록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성과 중심은 변화의 어떤 목적을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변화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데 지역사회에 영향을 좀 미쳐서 지역사회 계몽이나 선도활동 아니면 장애인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세 가지로 사업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지역사회의 변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계획해서 진행 예정인 사업들도 포함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최초 지원을 포함해서 총 3차 연도까지 3회기, 1회기는 보통 회기 기준이라고 하는 건 1개년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1회기다 그러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게 1회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3개년도까지 연속 지원이 가능하고요. 배분 신청 금액 중 사업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신청을 하면, 아니면 3,000만 원을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프로그램 사업비가 신청 예산의 50%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사업 예산 하셨던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아니면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거고요. 또 기관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있을 거고요. 인쇄비도 있을 거고, 식대비도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한 것들 중에서 최소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신청 예산의 50% 이상이 소요되는 것들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시설의 기능을 좀 보강하거나 책상을 산다거나 보일러를 들여놓는다거나 또 난방 시설들 한다라고 하면 기능 보강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지를 않죠.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이런 어떤 제한점들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과중심형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는 이제 성과중심형 사업이 무언가 하는 것들을 좀 알고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성과중심형 사업이라고 하는 건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통해서 사업 참여자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런 변화가 이제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 스스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또는 자아 존중감을 충족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 다음에 나아가 지역사회의 변화의 기초를 다지는 사업이 성과 중심형 사업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성과 중심형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참여했던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뤄내게 하는 성과 확산형 사업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성과 중심형 사업은 단년도, 1년도 형태의 사업이 주로 많이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 목적이 사업 참여자의 역량 강화 또는 소규모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의 사업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좋은 사례로 알아볼 사항들은 사업명, 아동의 자기표현 증진을 통한 또래관계 및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그래서 일명 크레센도 하모니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본 프로포절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하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19년 성과중심형 사업계획으로 프로포절을 해서 배분을 받은 사업입니다. 자, 사업명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서 한번 단계별로 공부를 하실 때 사회 문제를 인식을 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상들을 어떻게 하는 2단계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하는 부분, 그 다음 세 번째가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쭉 단계별로 공부를 해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사업명, 목적과 목표를 정하는 것들보다도 앞서서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사업 명칭, 프로그램 사업명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사업명만 보아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 목표는, 실제 목표들은,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주로 이루어질 겁니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좀 사업명을 좀 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들이 좀 증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심사를 하거나 제안서의 어떤 독특, 창조성, 창의성들을 좀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그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또래관계, 그 다음에 자아존중감 하는 정확히 목표가 나와 있죠. 네,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아동의 자기표현 증진을 통해서 아동의 또래관계 또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목적이 요건 거죠. 수단은 아동의 자기표현, 아동의 자기표현 증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아동의 또래관계나 자아존중감을 향상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표다라고 하는 사업명을 아주 깔끔하게 잘 지어놨죠. 그다음에 일명 크레센도 하모니라고 또래 간의 어떤 하모니를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입니다라고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명칭을 좀 아주 잘 지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참여하신 기관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장명을 하시지 않은가 생각이 되네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교재 163페이지부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사업명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제 아마 저희 공부하셨던 것들 한번 단계별 수업에서 두 번째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모집할 거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주 참여 인원, 그다음에 주변 참여 인원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참여 인원을 어떻게 모집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상세하게, 홍보에 대한 전략까지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첫 번째 핵심 참여자, 두 번째 주변 참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핵심 참여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죠. 그 다음에 주변 참여자는 프로그램에 함께 하실 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참여자는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모집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그랬죠? 일반 사회 집단에, 지역사회에 계신 일반 사회 집단의 많은 구성원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위험 집단, 그 다음에 그 위험 집단 중에서 다시 우리 프로그램과의 어떤 적절성 여부를 따져서 표적 집단을 선정을 하고요. 그 표적 집단 중에서 실제로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 집단을 이렇게 큰 틀에서 작은 틀로 점점 깔때기 모양으로 대상자를 모집하는 어떤 추진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그래서 핵심 참여자 클라이언트 집단, 마지막 최종 집단 참여자는 자기 표현의 부재로 또래 관계가 어렵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 12명 정도가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명에 맞는 자기 표현의 부재로 또래 관계가 어렵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사업명과 실제 핵심 참여자가 일맥상통하는, 즉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산에서도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사업 진행 방법과 예산의 운영이 일맥상통해야 된다,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 설명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제목과 실제 프로그램의 진행 방법과 참여자들도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인원들을 모집을 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참여자로는 핵심 참여자와 함께 거주 중인 보호자, 그 다음에 핵심 참여자가 재학 중 학교 담임교사 또는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그리고 함께 해주실 프로그램 강사 3분, 이렇게 핵심 참여자와 참여 대상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구분을 하고 이분들에 대한 참여자 선정 기준들을 정확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기준, 또 우선 선정 기준, 또 참여자 선정을 하기 위한 홍보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홍보에서 최종, 여기도 한번 같이 볼까요? 홍보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 접수하고, 그 다음에 접수돼서 뭐 직접 신청하거나 모집 홍보, 그 다음에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들로 해서 실제 접수된 어떤 그 대상들을 통해서 인테이크, 실제 접수를 찾아가서 직접 만나보고 접수를 하게 되는 거죠.
내방 및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평가를 위해서 사전에 척도 검사를 실시를 하고, 그래야 실제 평가 참여했던 초기 참여자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참여한 이후에 어떤 변화를, 아까 말씀드린 또래 관계 및 자아 존중감의 변화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인테이크 시에 벌써 이렇게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계획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서류가 작성이 된다라고 하면 평가자들도 이분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런 서류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테이크가 끝나면 자체 기관 내에서 클라이언트로 적정한지에 대한 선정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여자 선정회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선정회의를 하고 선정이 되면 개별 연락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라고 그래도 실제 우리 프로그램 참여하겠다라는 자의로 참여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동의를 구하는 어떤 그런 절차까지도 이렇게 잘 서류로 작성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런 업무를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함께 참여자 선정까지 한번 보았고요.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 이어서 사업 내용 및 사업 진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